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오전이에요. 금요일. 벌써 또 금요일이 되었어요. 자, 또 이어서 공주 역사 이야기 읽겠습니다. 고려 현종의 공주 파천. 거란의 40만 대군에 쫓겨. 1010년 11월 거란이 쳐들어왔다. 993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고려의 8대왕 현종이 즉위한 직후였다. 거란의 40만 대군이 곽주, 안주를 함락시키고 서경을 거쳐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자 현종은 황급히 개경을 떠나 남으로 향했다. 일행은 연천 양주를 거쳐 광주에서 3일을 머무르고 안성 천안을 지나 공주로 들어왔다. 호위 군사는 50명뿐이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해 왕의 행렬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양새였다. 일행은 금강에 당도해 연미산 아래쪽의 나루에서 배를 타고 용당리 곶마나루로 건너왔다. 당시 공주 절도사로 있던 김은부가 왕을 정성껏 영접했다. 추위가 사르에는 한겨울, 왕은 고단한 피란길에 공주에 닿아 비로소 안도했다. 태조 17년까지도 후백제의 영역이었던 공주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동국 여지 승람에 따르면 왕이 도착하자 김은부가 예를 갖추고 교회로 나와 맞으며 임금님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시며 서류와 눈을 무릅쓰고 이런 경지에 이를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면서 옷가지와 토산물을 바쳤다고 한다. 갈 길이 급한 왕이 공주를 지나 파산역에 도착하니 아전들이 다 도망해 끼니조차 거르게 되었다. 김은부가 또 음식을 올려 대접했다. 왕은 나주까지 내려가서 머물렀다. 고려군은 거란군과 싸우면서 연전연패했다. 현종이 왕위에 오른 것은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목종을 살해하고 옹립한 덕분이었다. 거란이 쳐들어온 명군도 강조를 문책한다는 것이었다.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은 거란의 40만 대군에 거의 와해지경에 이르렀으나 거란은 현종이 황제를 아련하여 입조하는 것을 약속받고 물러갔다. 고려가 송과 연계하지 못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었기에 거란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자 군사를 돌린 것이다. 거란의 후방에서는 송과 여진이 위협하고 있었다. 김은부의 딸 셋을 왕비로 삼다. 나주까지 피난했던 현종은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주에 머물렀다. 이때 절도사 김은부가 맞다를 시켜 왕의 옷을 만들어 바치니 왕이 총애하게 되었는데 이가 후일의 원성황후다. 현종은 2월 4일 공주에 들어와 6일간 머물렀다. 한데 김은부의 큰딸뿐 아니라 나머지 두 딸도 현종이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다. 현종을 모시게 된 세 자매가 낳은 왕자들이 연이어 왕위에 올랐다. 즉 큰딸 원성왕후의 두 아들이 제9대 덕종, 제10대 정종에 올랐고 둘째 딸인 원혜왕후의 아들이 제11대 문종이 된 것이다. 현종의 공주 파천이라는 인연이 아니었다면 고려의 왕통은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고려 태조는 왕실의 혈통을 보존하고자 어머니를 달리하는 자신의 자손들에게 근친혼을 시켰다. 즉 고려 왕실은 왕족 안에서 혼인을 해왔는데 이때 처음으로 왕실이 아닌 귀족 가문으로 혼맥이 확대된 것이다. 현종은 나주로 피란했을 때 적지 않은 수모를 겪었다. 삼례역에서는 전주 절도사 조용겸이 전주에서 유숙하라고 요구하다가 왕이 이 말을 물리치고 장곡역에 유숙하자 왕의 행궁을 습격한 일도 있었다.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정통성이 부족한 왕이라는 반감도 작용한 듯하다. 하지만 현종은 공주에서는 환대를 받았다. 일찍이 남쪽에 공주가 있다고 들었는데 선경의 영롱함이 길이 그치지 않도다. 이처럼 마음 즐거운 곳에서 신하들과 함께 모여 온갖 시름 놓아본다. 이 시는 현종이 공주에 묵으면서 자신의 편안한 심경을 읊은 것으로 고려조 내내 공주목 관아에 걸려 있었다. 공주의 가장 오래된 시로 전해지고 있다. 왕의 장인이 된 지방 호족들.
김은부는 본디 공주 사람이 아니라 절도사로 임명되어 내려온 인물이다. 현종은 김은부가 도와준 은공을 딸 셋을 부인으로 맞이한 것으로 갚았고 김은부는 현종이 개경으로 귀환한 직후 상경하였다. 그는 거란의 사신으로 갔다가 여진에 붙잡혀 몇 년간 고초를 겪기도 했으나 후일 중추사까지 올랐다. 김은부의 등장은 고려의 통일이나 개국과는 무관한 새로운 외척 세력의 형성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정변을 통해 왕으로 옹립된 현종은 측근 세력을 키워야 했다. 정변을 일으킨 광조마저 거란에 침입돼 죽었기 때문이다. 현종은 송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주에서도 일주일을 머무르며 박원기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또한 공주를 떠나 상경하던 길에 청주에서도 왕과 노의 딸을 왕비로 삼았다. 현종은 후비를 모두 13명 맞이했는데 이는 태조 왕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숫자다. 현종의 후임인 덕종도 왕가도의 딸을 왕비로 삼아 20년간 백제계의 여성 6명이 왕비가 되었다. 일찍이 왕건은 각 지역 호족의 딸들을 왕비로 들이거나 자기 자녀들과 혼인시켰다. 이른바 정략결혼이다. 호족 세력과의 혼맥으로 자기 영역과 세력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확장 정책이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의 부인은 모두 29명에 이른다. 현종 또한 외척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넓히고자 한 것이다. 그의 후비들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경주나 중부 또는 중서부 지역 출신으로서 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종의 파천 이후 공주가 특별히 우대받은 일은 없는 듯하다. 왕건이 견훤과 쟁패할 때 공주가 끝까지 후백제 편이었던 것, 태조 왕건이 차령이남 공주 광회의 인물을 등용하지 말라는 유은을 내린 것 등이 오래도록 작용한 것일까. 940년 공주로 개칭. 공주는 백제의 수도였고 신라 통일기에는 구주의 하나였지만 김원창에 난 이후 지역세가 약화되었다. 904년 공주 장군 홍기가 궁예에게 항복해 공주는 후 고구려 태봉의 영역이 되었다. 918년 궁예가 왕건에게 내쫓기자 공주 지역은 백제 부흥을 내건 견훤에게 편입되었다. 그 후 934년까지 공주는 후백제에 속했다. 왕건의 남방 한계선은 예산, 아산, 천안, 청주를 잇는 선이었고 견훤은 공주를 거점으로 북쪽의 왕건을 공략했다. 공주가 후백제의 최북방 기지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가 후 삼국을 통일했을 때에도 왕건과 연결된 호족이 없었다. 940년 9년제 개편 때 공주는 광주, 충주, 원주, 청주, 상주, 양주, 전주, 광주, 춘주, 명주 등과 함께 11개의 대읍으로 인정되었고 이때 처음으로 웅주가 공주로 개칭된 것이다. 충남의 48개 군현 중 32개의 군현의 이름이 이때 바뀌었는데 공주라는 명칭은 일찍이 공산이라고 불렸던 지형 때문에 붙여졌다. 산의 모양이 공자와 흡사했다. 또한 983년 전국의 12목제가 시행되었을 때 양주, 광주, 충주, 청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해주, 황주 등과 함께 공주에도 상주하는 외관이 파견되었다. 공주의 지역적 위상이 그만큼 중요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려를 크게 중흥시키는 현종. 거란의 침입은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왕이 처음으로 수도를 버리고 피난함으로써 왕권이 추락했다. 현종은 여러 정치 세력이 협조를 구하는 가운데 자신을 추대하거나 남행할 때 수행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지배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현종 때에 정치 사회체제 정비가 일단락되고 고려 초기에 지방 세력은 귀족으로 전환되어 문벌 귀족 사회가 시작되었다. 대외적으로도 송, 거란, 고려를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안정기에 들어 금이 건국될 때까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현종은 연등회와 팔관회를 부활시키고 고승을 왕사와 국사에 임명했으며 부여 정림사, 천안 천흥사, 당진 안국사 등을 세우거나 재건했다. 현종 때에 이룩한 대내외적 안정과 평화는 고려의 전성기가 일컬어지는 덕종, 정종, 문종 때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하여 현종실록을 쓴 최충은 고려를 중흥시킨 군주로 높이 평가했다. 공주 명학소의 난.
수출 굽던 공주 명학소. 공주 명학소의 난은 고려 명종 때 망이, 망소이가 공주목 관내의 명학소를 중심으로 벌인 민중운동이다. 명학소는 주로 수출 생산하는 수공업자의 구역이었다. 유성현 동쪽 신리, 즉 지금의 대전 둔산 지역으로 추정된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9년제 아래에서 향, 소, 구곡이라는 별도 행정구역을 운영해왔다. 특히 소는 공업이나 광업에 속하는 특별한 생산품을 공급하는 지역이었다. 한데 이들 특수지역은 사회 경제적으로 일반 군현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이곳에서 부역하는 주민들이 천민이 아닌 양인 신분인데도 그러했다. 원래 충청도는 오랫동안 백제의 옛 수도가 있었고 부흥운동을 포함해 나당연합군과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다. 공주는 신라 세태기의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북쪽 경계 지역으로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1170년 무신정권이 들어섰지만 특권 세력의 가혹한 수달은 계속되었고 백성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아에 허덕이는 살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때마침 서북 각지에서 농민군이 봉기했다는 소식에 고무되어 충청도에서도 일어서게 되었다. 노골적 차별의 칼을 뽑은 무신들. 이때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자. 1170년 대장군 정중부가 문신 특권 세력의 횡포에 반기를 들었다. 무신들은 잦은 전쟁으로 무력을 갖추었으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 불만이 팽배했다. 그해 8월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유원지에 문신들과 어울려 나들이 갔을 때였다. 호위병으로 갔던 무관들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업신 여기는 문신과 환관 수십 명을 참살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의종을 거제도로 유배 보내고 그 동생을 왕으로 앉히니 곧 명종이다. 이후 100년간 무력을 가진 군사 실력자가 허수아비 왕과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무신정권 시대가 이어진다. 무신정권 이전의 개경 귀족들은 왕을 형식적인 정점으로 삼는 귀족 지배 체제를 통해 권력을 누렸다. 그들은 과거제와 음서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자손 대대로 부를 늘려갔다. 하지만 정권을 빼앗은 무신들도 마찬가지였다. 정치, 사회적 개혁을 하지 않고 새로운 특권 세력이 되어 토지와 재물, 노비를 차지했다. 정중부를 포함한 무신들 대부분이 완력은 셌으나 학식이 적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 나갈 비전과 실력이 부족했다. 문신 특권층을 따라하는 군부. 무신 정권 3년째인 1173년 8월 문신인 동북병 마사 김보당이 폐위된 의종을 복귀하겠다고 개경을 공격했다. 1174년에는 서경 유수를 맡고 있던 문신 조이총이 무신정권 타도를 내걸고 걸기했다. 무신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한 농민들도 합세했다. 이들은 북부 40여 개 성을 장악하고 개경으로 진격을 시도하며 서경을 근거로 3년에 걸쳐 끈질기게 싸웠다. 이러한 중앙정계의 대혼란은 일반 백성들의 삶을 피폐시키고 생존투쟁에 나서게 했다. 명학소의 난이 일어난 것도 조이총의 난이 한창이던 1176년 1월이었다. 망이는 친구 망소이와 함께 명학소 일대 농민과 수공업자들을 모아 봉기했다. 김보당 조이총의 난이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했다면 이들은 생존 문제로 일어선 것이다. 망이, 망소이의 망자는 정식 성씨라기보다는 후일 역적을 비하하는 이름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겨울 농한기여서 수천 명이 결집되었다. 먼저 자신들을 직접 수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공주 관청부터 목표로 삼았다. 명학소에서 60여리를 달려 공주성을 단숨에 점령했다. 그러자 더 많은 불만 세력이 난에 가담해 형세가 더욱 커졌다. 이들은 망이를 지도자로 옹립하고 산행 병마사로 불렀다. 정중부 정권은 남쪽에 새로운 밀란을 진압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왕의 이름으로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 망이는 명학소의 해방과 수탈 중지를 요구했다. 공주가 함락된 지 20일이 지난 후 정부는 강경책으로 돌변, 군사 3,000명으로 공격해왔으나 농민군의 거센 기세를 제압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북쪽에는 조이총, 남쪽에는 망이, 망소이.
개경 정권은 승려군 수천 명을 동원해서 재차 공격했다. 하지만 당시 승려는 지배층 이상으로 농민을 수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반란군의 적개심을 더욱 돋우었다. 오히려 반군은 충주나 예산 등지로 번져나갔다. 이들의 기세가 쉽사리 진압되지 않자 정부는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 소민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고관을 파견해 민생을 안정시키겠노라 약속했다. 그 무렵 개경거리에 벽보가 붙었다. 남적이 봉기한 것은 재상 정중부와 그 아들 사위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둘러 실정을 거듭한 탓이다. 남적을 토벌하기 전에 저들부터 처형해야 마땅하다. 이렇듯 민심이 무신 정권에서 떠난 것이 명백했다. 망이 농민군의 활약에 영향을 받아 각지에서 농민들이 일어났다. 그해 가을 경상도 각지에서도 농민 분기가 잇따라 발생했다. 개경정부는 우선 망이 농민군을 설득했고 1177년 1년 망이는 개경에 가서 중앙정부와 교섭을 벌였다. 이때 왕은 망이 일행을 정중하게 대접하고 고향까지 고이 보내주었다. 망이 농민군은 유화책을 받아들여 일단 해산하기로 했다. 요구 조건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고 때마침 농번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1176년 6월 반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조이총이 죽고 평양성이 함락되어 3년에 걸친 조이총의 난을 겨우 진압한 정부군은 그해 말부터 밀란 토벌에 나섰다. 충순현으로 승격해서 달래고 정부는 망이가 농민군을 해산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간 직후 군사를 보내 망이의 어머니와 아내를 체포했다. 그러자 망이는 1177년 2월 재봉기하고 왕에게 항의문을 보냈다.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하고 지방관을 두어 민생의 안정을 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다시 토벌군을 보내 가족을 잡아두는 건 무슨 짓인가. 이제는 설령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 기필코 개경을 함락한 후 무기를 거둘 것이다. 망이 농민군은 예산 가야사와 직산 홍경원 등의 사찰과 아산성과 청주목을 공격했다. 무려 55개의 군연이 농민군의 영향 아래 들어가자 개경 정부는 재차 협상을 제안했다. 농번기를 맞아 농민군 대열도 흔들렸다. 무기도 식량도 모자랐다. 보리를 거두고 모내기를 해야 하는 농민군 일부가 이탈했다. 1177년 7월 정부군은 대규모 군사를 동원, 농민군 근거지를 습격해 망소이를 비롯한 지도자를 대부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차별 철폐운동이 계속되다. 명학소의 난이 진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179년 또 다른 무신, 경대승이 정중부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차지했다. 1182년에는 무성현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1193년에는 경상도에서 김삼위의 난이 일어나 신라의 부흥을 표방했다. 급기야 1198년 개경에서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동료 노비들을 모아 각자의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자고 기세를 올렸다. 망소이의 난은 생존권 투쟁과 차별 철폐 운동이 복합된 것이었다. 이들의 선구적 투쟁은 지배계층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수탈당하던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싸운 결과 고려 말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피차별 지역이 해소되게 이른다. 이존호 신돈을 탄핵한 간관의 표상. 공주목 석탄에서 태어나다. 석탄 이존호는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자는 순경, 호는 석탄 또는 고산이다. 1341년 공주목 석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나 성리학을 힘써 공부해서 1360년 과거에 급제했다. 그는 수원서기에 이어 사관으로 발탁되어 정몽주, 박상충, 이숭인, 정도전, 김구용, 김재한 등 당대에 내노라 하는 선비들과 절친하게 지내면서 학문을 교류했다. 그는 1366년 우정원이 되어 언로의 책임을 맡았다. 임금의 과실을 간언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한 언관직이다. 당시는 신돈이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였다.
공민왕이 왕위에 오른 때는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고 원나라가 몽골 초원으로 쫓겨가던 원명 교책이었다. 공민왕은 100년간이나 존재하던 원의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을 회복하는 등 적극적인 배원 정책을 추진했다. 원의 속국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친원파 권문세족부터 쳐내야 했다. 공민왕은 신돈이라는 개혁적 승려를 기용해 기득권층을 제압하고 신진대사부를 중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신돈은 권문세족을 비롯해 어떤 세력과도 관계가 없었다. 공민왕은 그를 중용하면서 도를 얻어 욕심이 없고 미천에 친당이 없으니 큰일을 맡길만 하다라고 했다. 개혁승려 신돈을 중용한 공민왕. 신돈은 1365년부터 공민왕의 사부가 되어 실권을 맡았다. 권문세족의 의결기구인 도평의사삭의 권한을 축소해 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켰다.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줬다. 1367년에는 신진사대부를 양성하는 선균관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그가 권력에 취해 승려의 신분으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자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졌다. 그는 권문세족의 조직적 저항을 이겨내려고 서경천도를 꾀했으나 실패했다. 사심관 제도를 부활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그들이 그 시기에 꼭 필요했던 개혁 정책의 본령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렇듯 신돈이 권력을 노골적으로 남용하는데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준호는 언관으로서 희생을 각오하고 신돈의 잘못을 논죄하려 마음먹었다. 요망한 중이 나라를 그르치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는 마침내 상소문 초안을 써서 동료들에게 보였지만 난관들 중에서 호응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인척간인 좌사의 대부 정추를 설득해 함께 상소했다. 타락한 권력자를 강력히 탄핵하다. 이준호가 올린 상소 내용은 이러했다. 신돈이 재상 반열에 앉지 않고 감히 전하와 아주 가까이서 나란히 앉아 있으니 이것을 안 나라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해괴히 여긴 나머지 인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무릇 예법이란 위아래를 구분함으로써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이니 만약 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군신관계와 부자관계와 나라와 지배 관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신도는 주상의 은총을 입고서 국정을 전행하며 아예 임금의 존재를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대궐들에 와서는 무릎을 아예 굽히지도 않고 늘 말을 탄 채 홍문을 출입하며 전하와 함께 의자에 기대어 앉곤 합니다. 옛날 그가 승려 신분일 때는 아예 도외시하고 그의 무례함을 구태여 꾸짖을 필요도 없었지만 지금은 재상이 되어 관직과 관계가 이미 정해졌는데도 감히 예를 잊고 지켜야 할 도리를 이처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적임이 아닌 자를 재상으로 삼으셔서 천하의 비웃음을 받고 아득한 후대에까지 비난받을까 우려한 나머지 간언을 올림으로써 간간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왕이 상소문을 보고 대로에 정추와 이존호를 불러 면전에서 꾸짖었는데 신도는 임금과 걸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이존호는 신돈을 노려보며 늙은 중이 어찌 이처럼 무리할 수 있는가라고 꾸짖으니 신돈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걸상에서 내려왔다. 신돈은 자기 측근들에게 나는 이존호의 성낸 눈이 두렵다라고 실토했다. 이존호의 나이 25살이었다. 격노한 공민왕은 상소문을 불태우게 한 후 이존호와 정추를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라고 명령했다.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다. 이때 이색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섰다. 간관을 죽이지 말라. 목은 이색은 원나라 과거에 합격해 관료 생활을 하다가 귀국해서 공민왕을 도와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고려가 지향해야 할 통치 규범으로서 성리학을 전파하는 데 힘써 정몽주, 이순인, 정도전, 권근, 남은, 조준 같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이색은 건국 이래 400년 동안 간관을 단 한 명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존호를 죽인다면
자칫 임금에게 오명을 남길까 두렵습니다라고 적극 변호했다. 이에 힘입어 죽음을 모면한 이존호는 전라도 장사의 간무로 좌천되었다.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중천에 떠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덥나니. 김천택의 청구영연에 전하는 이존호의 시조다. 간신히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있음을 개탄하는 내용이다. 이후 그는 고향인 공주목의 석탄으로 물러나 은거했다. 1914년 공주군 반탄면 서원리에서 부여읍 저성리로 편입된 이곳은 탄천면 분강리와 접해 있다. 그는 이곳에 석탄정을 짓고 울적한 마음을 달랬는데 나라에 대한 근심과 분한 마음을 못 이겨 깊은 병에 걸렸다. 죽음 앞에서 그는 부축을 받고 앉아서 신돈이 아직도 기세 등등하단 말인가, 신돈이 죽어야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때가 1371년, 이존호의 나이 31세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가 분사했다고 말했다. 공민왕은 이존호의 충성심을 기려 선균관 대사성으로 추증했다. 그의 묘소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있고 공주 충현서원, 부여 의열사, 여주 고산서원, 무장 충현사 등 여러 곳에 공양되었다. 초심을 잃은 공민왕의 최후. 역설적이게도 이존호가 죽은 지 석 달 만에 공민왕이 신돈을 처형했다. 공민왕은 신돈을 숙청하고 이색을 정당문학, 이성계를 지문하부사에 임명해 정계를 새롭게 개편했다. 권문세가를 억누르고 국정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 신진사대부들을 중용한 것이다. 공민왕도 이존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비명해 죽었다. 조선 세종 때 김종서가 책임을 맡아 편찬한 고려사저료에는 1372년 잘생긴 청소년을 뽑아 자제위를 설치했는데 홍륜 등이 왕의 사랑을 얻어 침실에 모셨다라고 기록되었다. 공민왕은 부인이 넷이 있었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 귀족의 아들인 자제위 소년들과 왕비를 사통시켜 아들을 낳게 하려고 시도했다. 그중 익비가 실제로 아이를 낳는데 홍륜의 아이라는 것을 안 왕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홍륜과 넷이 최만생 등이 미리 알고 왕의 침수에서 왕을 시해하고 말았다. 2008년 개봉한 영화 쌍화점을 보면 공민왕과 호위무사 홍림, 익비의 애증관계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제위 23년 만인 1374년 시해된 공민왕의 후임으로 아버지가 공민왕인지 신돈인지 분명치 않은 우왕이 즉위했다. 바야흐로 고려의 운명은 나락으로 향하고 있었다. 결국 이존호가 울분 속에 세상을 떠난 지 20년도 지나지 않아 고려는 왕조의 문을 닫게 되었다. 이존호는 후일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으로 꼽혀 고려 말기에 충신반열에 올랐다. 다음은 이존호가 은거할 때 지은 시 석탄행이다. 자신의 처지를 백제 멸망에 빗대어 읊었다. 백제 옛나라 장강의 구비에 석탄 풍월이 주인 없는 지가 몇 해인가. 들불이 지나간 후 벌판은 손바닥처럼 반듯한데 때로 누렁소 있어 묵은 밭을 가네. 내가 와 정자 짓고 순경 더듬으니 온갖 경치가 아름답게도 앞으로 몰려드네. 구름과 연기는 이무기 구레에 가물거리고 산 아지랑이는 아물아물 먼 하늘에 떴다. 모래 언덕이 뚝 끊기자 거기는 갯가이더라. 굵직한 암석이 줄지어 물가에 누웠거나 쪽배 저어 나무로 돌면 더욱 그윽해. 돌난간 개수나무 기둥이 맑은 소를 후벼본다. 저 돌부처는 의자왕 시대를 치렀으리라. 오직 들두루미가 와서 참선할 뿐이로구나. 옛날 당나라군이 항해에서 왔을 때를 생각하니 백제군사 10만의 북소리 둥둥. 도문박 한바탕 싸움에 나라 힘을 다 썼으나 임금이 두 손 들고 묶임을 당했다. 신물도 넋이 빠져 제자리 못 지킨 듯 돌 위에 남은 발자취 아직도 완연하다. 낙화봉 아래 물결만 출렁출렁. 흰 구름 1000년 동안 속절없이 유연하구나.
그와 절친했던 포은 정몽주는 그가 은거를 마치고 이른 시일 안에 조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시를 벗다. 봄바람에 마음 아프게 이장사를 생각하고 남쪽 정자에 올라가니 해가 기울려 하네. 임금의 부름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석탄의 밝은 달을 자랑하지 마오. 오늘 공주 역사 이야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